자, 페이지 228페이지 과세 표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세 요건 있죠? 뭐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무슨 납부제도예요? 신고납부제도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세율이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도 무슨 납부제도예요? 신고납부제도죠. 등록면허세도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재산세는 무슨 제도예요? 보통 징수제도죠. 세액을 누가 결정해요? 지자체장이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요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재산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누가 납세금을 져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언제까지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뭐 배워야 돼요? 종부세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5개 20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법의 주제가 결국 25개 주제만 있는 거야. 이 25개 주제 중에서 14문제가 나오고 조세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안이 나올 부분들 제끼고 나면 결과적으로 뻔한데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문제가 틀릴 뻔했어.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과세표준 앤드 세율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산세에서의 과세표준 세율 외울 필요 없어요. 아셨죠? 특히 재산세 세율은 안 외워도 돼. 재산세는 부가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액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 계산조차도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취득 당시 가액이어야 돼요. 그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단 특례적으로 반드시 살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반드시 살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지? 국수, 공판장, 또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또 그렇지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산하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90% 법인 장부에서 입증되면 이때는 개인이 건축구매를 했을 때라도 살상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하나 좀 더 억지로 밀어넣자면 연부취득도 살상의 연부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의 과표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다.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아셨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를 과세표로 하는 거. 합, 지, 말, 고.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물론 그 외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하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이때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을 하며 방금 봤듯이 국수 공판장 들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죠. 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어. 즉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채권 금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할 때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입을 한다. 백미 백가마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듯 재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또는 살상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세 과표인데 재산세는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다. 자, 또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도. 자, 이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같아야 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취득가액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보유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때 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죠? 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재산세를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그 감정평가에 드는 수수료가 세금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유세를 국가가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지, 보유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산세 과표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등록면세와 같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나 살상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법인 장부나 공매에 의한 살상가액, 이런 가액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예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공시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세가 높아야 돼요? 보유세가 높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조세 정책을 짜야 된다면 거래세를 높여야 됩니까? 보유세를 높여야 됩니까? 당연히 보유세를 높여야 돼. 아셨죠? 그래서 보유세. 여러분들, 거래세는요, 세금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는 게 맞지.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를, 그래서 다시 한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예요?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산출세액이라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은 여러분들, 세금을 높이는 것은 결국 뭐를 높이거나 과세표를 높이거나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율은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는 그런 어떤 세율의 규정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더 심각하게 갖고 오는데, 그렇다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은 뭐를 높이면 된다? 과세 표준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결국 과표를 높인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면 당연히 뭐가 높아지겠어요? 재산세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지. 법을 고치지 않고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면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당연히 공시지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뭐 해야 되겠다?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떠버렸어. 그러니까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그 완화하는 제도가 뭐 있었냐면, 첫 번째, 공정시장가의 비율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단독주택가액이 너무나 떠서 재산세, 보유세가 너무 크게 늘어난 거야. 그걸 조금이나마 받기 위해서 이 시가표준액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몇 프로냐? 토지 건물일 때는 70%고요.
주택일 때 몇 프로다? 60%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토지 가액이 100만 원이다. 주택 가액이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을 과표로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의 60%만을 과세 표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OX. X라고. 아셨죠? 왜요?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근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뿐이지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셨죠? 자,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죠? 과세 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시가 표준액에 뭐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된다.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주택이다라는 거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너무나 늘어난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거기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제 아셨죠? 그래서 작년에 100만 원을 냈으면 올해 180만 원 나왔어. 그래도 150만 원까지만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 이 세부담 상한제가 토지와 건물일 때는요 150%예요. 토지와 건물일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이었고 올해 180만 원 나왔어. 그럼 얼마 내면 돼요? 15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이라면 3억 이하는 105%고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예요. 6억 초과는 130%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 부담의 증가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28페이지 보세요. 자, 확인 예제 볼게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까지는 맞지만 이거에다가 뭐 적용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재산세 과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두 번째,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는 거래가액 등을 시장군수 구청장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과세 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된다. 토지의 재산세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아니라고요. 아셨죠? 개별 공시지가에다 뭐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이 정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몇 프로다? 60%다. 이게.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는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증명된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법인일 때는 사실상 가액이 되는 건 맞지만 재산세에서만큼은 개인 법인 관계없이 무슨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그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과표는 뭐만 주의하면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자, 재산세 세율 넘어갈게요. 자,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자,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하죠? 탄력 세율이라 합니다. 근데 이런 탄력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개정됐던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5년, 한 번 탄력 세율이 적용되면 5년간 적용할 수 있었는데 해당 연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좀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괄호 2번에 보니까 표준 세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표준 세율이 뭐였죠? 표준 세율의 뜻이 뭐였지?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오피스텔에서 한 4%인데 부산에 갔더니 3%야.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지방세니까. 아셨죠? 그러니까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표준이 되는 세율이야. 그러니까 이 표준 세율이란 뜻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야. 아셨죠?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세율은 그 일정 세율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 세율이라 한다. 이런 표준 세율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재산세에서는 이 탄력 세율을 적용한다면 당에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죠. 자, 이제 세율을 공부하는 건데 재산세 대상은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선박과 항공기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토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토지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토지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 또 하나는 종합 합산과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율표를 먼저 볼게요. 분리과세는요 0.07%가 있고요 0.2%가 있고 그 다음에 4%짜리가 있어요. 별도 합산은요 어디에요? 0.2에서 0.4%고요 종합합산은 0.2에서 0.5%예요. 아셨죠? 이렇게 세율표부터 먼저 보고 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재산세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합니다. OX. 재산세의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합니다. OX. X. 왜냐하면 저율 분리과세도 있지만 고율 분리과세도 있죠. 특히 여기 4% 분리과세되는 이 토지는 당연히 어떤 토지일까요? 당연히 사치성 재산이 되겠죠.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좀 높은 세금이죠? 종합 합산이 좀 더 높은 세금이에요. 아니 뭐 0.4, 0.5가 그렇게 큰 차이냐 봤더니 여러분들 구간을 한번 볼래요? 별도 합산은요 10억이 넘어가야 0.4거든요. 근데 종합 합산은요 1억만 넘어가도 0.5인 거예요. 그거는 종합 합산이 별도 합산보다 한 10배가 더 큰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보세요. 과표 곱하기 뭐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산출 세액이라 하죠. 예? 그러면들 과표가 늘어나면 세액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사치성 재산이야. 과세표준이 1억이면 4%면 얼마죠? 400이죠. 과표가 2억이면 4%면 얼마죠?
800이죠. 예? 자, 이렇듯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데 세액의 변동 비율과 같아. 이런 세율을 우리는 비례세율이라 합니다. 과표가 2배 늘어나면 세금도 2배 늘어나. 이런 세율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별도 합산 한번 볼래요? 별도 합산을 보니까 2억 이하는 몇 프로? 0.2%. 2억 초과 10억 이하는 0.3%죠. 40만원 플러스 0.3%죠.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볼래요? 역시 과표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죠. 과세 표준이 2억이면요. 별도 합산을 보면 과세 표준이 2억이니까 몇 프로예요? 0.2% 하면 이거 40만 원이죠. 응? 근데 과표가 4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4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억까지는 0.2%. 그래서 40만 원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0.3% 하면 40만원, 60만원 하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100만원이 되겠죠. 과표가 몇 배 뛰었어요? 과세표는 2배 뛰었죠. 근데 세금은 몇 배 뛰었어요? 2.5배가 뛰고 있죠. 즉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세액의 변동비율이 늘어나는데 이때 세액의 변동비율이 더 크게 늘어나. 아셨죠?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누진 세율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뭐예요? 전기요금이 누진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겨울에 난방제품 그 광고할 때 말이죠. 옛날에는 광고 문구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 난방제품은 전기요금이 정말 안 든다. 뭐 3,000원밖에 안 든다 한 달에. 근데 이 광고가 허위 광고라는 거야. 과장 광고라는 거. 과장 광고. 왜 과장 광고인지 아시겠죠? 걔만 쓰면 3,000원 나오겠지. 근데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보일러도 돌려야 된다면 거기에 그 난방제품을 쓴다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전기요금은 누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난방제품은 이제 3,000원만 든다. 이런 광고가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요. 과표가 늘어나면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 과표가 커지면 세금도 당연히 커져. 근데 이게 비례적으로 커지는 게 있고 누진적으로 커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 누진세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세율은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취득세는 당연히 비례세율이야. 그런데 농지냐 아니냐, 비영리사업자냐 아니냐,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단일 비례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입에서 등록면허세도 역시 비례세율이지 누진세율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유독 재산세만큼은 무슨 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 뭐예요?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 합산 대상이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을 찾으라는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만 먼저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누진세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재산세는요 상대적으로 저율과세가 되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고율로 과세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 조율과세가 되는 게 뭐 있어요? 0.07%가 최고 낮은 세율이죠. 그 다음에 0.2%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산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4%. 그러니까 이쪽에 하면 상대적으로 저율, 상대적으로 고율이 되겠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떤 토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들, 자,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몇 차 산업이라고 해요? 뭐 제 4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몇 차 산업까지? 3차 산업까지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1차 산업용 토지야. 얘가 2차 산업용 토지고, 얘가 3차 산업용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축산업, 임업이잖아요. 그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뭐예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할 거예요. 2차 산업이 뭐예요? 공장, 용지가 되겠지. 3차 산업이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죠. 자, 우리 학원이 뭐예요? 우리 학원이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병원 의료 서비스업, 약국, 아셨죠? 도소매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토지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차 산업이 일반 건물의 부수토지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빌딩이 2개 있어. 그럼 빌딩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는 따로 내면 돼요. 근데 그 빌딩에 부속된 토지, 여기도 2억짜리고 이 건물에 부속된 토지도 2억짜리라면 2억에 40만원, 2억에 40만원 내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이걸 얼마로 봐서 4억으로 봐서 아까 100만원, 40만원, 40만원 내는 게 아니라 100만원 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발 이해하셨죠? 이걸 무슨 합산이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부세였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 합산만, 종합 합산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응?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가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도 뭐만 된다? 종합 합산만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17페이지 정도의 어떤 분량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페이지 207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는 농지로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페이지 222페이지 가볼래요? 거기에 뭐 있어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지를 분리과세 해야 되는 농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농지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하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1차 산업이니 2차 산업이니 3차 산업이니 요거까지 구분하는 게 1단계예요. 자,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 농지인데 종합되는 게 있어요. 목장용지인데 종합합산가세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함축적으로만 요약하면 더 쉬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농지, 목장용지, 임야 중 만약에 도시지역 내에 있잖아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지역에 있으면 뒤돌아보지 마. 뭐예요? 원칙적으로 종합 합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시험 문제 풀 때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지역에 있다. 그러면 볼 것 없어. 뭐예요? 종합 합산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녹지 지역이라면 이건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일산 그 롯데백화점 뒤쪽 땅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토지가 왜 그렇게 됐었냐면 그 토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나대지 상태이다 보니까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종부세를 내야 되고 그 나대지 상태로 팔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크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적어도 별도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상업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나대지를 상업지역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그 토지를 흙 뿌리고 씨앗 뿌리고 물 뿌린다고 해서 그걸 농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지역에 있으면 이건 종합합산이야. 농지를 인정해 줄 수가 없지.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면 이때는 무슨 과세할 수 있다? 분리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가 결론이 있어. 자, 뭐냐면 목장이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일반 건물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의 토지 중에서 역시 그렇지 기준면적 초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준면적 초과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예외도 없어. 기준면적 재산세에서 기준면적 초과라는 말 나오면 뒤돌아보지 말고 이건 뭐예요? 종합 합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부교재에서 기역에서부터 니을까지를 묶어서 기역에서부터 니을까지를 묶어서 이게 결론 두 가지인 거야. 기역부터 니을까지의 결론이야. 그냥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문제를 푸는 것은 되게 쉬워요. 문제를 푸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문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나대지예요. 그 다음에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도 미달돼.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럼 이때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자, 이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2단계.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그 체계부터 공부해요. 자,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가 있고요. 분리과세는 0.07%, 0.2%, 4%가 있고, 별도합산은 0.에서 0.4%예요. 맞죠? 그러면 0.07%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몇 차 산업 토지다? 1차 산업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있고요. 2차 산업 0.2% 분리과세 되는 것은 공장, 용지가 있어요. 자, 3차 산업 별도합산과세 되는 거, 건물의 부수토지 되는 거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먼저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돼서 과세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자, 첫 번째 결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 지역에 있으면 이거는 종합합산이다. 근데 도시지역이랄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면 이때 무슨 과세한다? 분리 과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장용지나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종합합산과세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럼 구조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되는 게 뭐냐면 나대지나 잡종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에 미달된다? 2%에 미달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럼 기준 면적이 뭐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0이에요. 거기에 부속 토지가 400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법에서는요, 상업지역은 기준 면적을 3배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게 건물이 있고 부속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속 토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분리, 별도, 종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이라면 기준 면적 이내가 별도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 면적은 어떻게 돼요? 건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몇 배까지? 3배까지 해서 뭐가 된다? 3배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에서? 400에서 300을 뺀 얼마만? 100만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아까 그 공시지가 70억짜리 땅 한번 가보면, 예? 그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농사 지어도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아셨죠? 건물만 지어 놓으면 세금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 방편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지붕 기둥 또는 벽인데 그 전에 지상에 정착하여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는 건물이 아니지만
이 컨테이너가 지상에 정착함으로써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가 될 수 있다? 건물이 될 수 있겠네. 그럼 그 나대지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좋은 거 몇 개야, 응? 올려놓으면 그 건물은, 그 땅은 건물의 부속 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에 미달된다면, 건물 가액이 토지 가액이 2% 미달돼. 그러면 그건 나대지로 보겠다는 거야. 대신에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가서 해줄게. 이 건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도 미달된다면 이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가서 해줄게. 아셨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뭐는, 이거는 종합 합산가세가 돼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어제 또 저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셨죠? 자, 근데 세 번째,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래.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여러분들, 무허가는 위법 불법적인 건축물이잖아요. 이런 위법 불법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를 해준다는 것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바닥 면적 관계없어 무조건 뭐 한다? 종합 합산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가 돼야 되고. 아셨죠? 기준 면적 초과되는 것은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데, 근데 그 건축물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된다면 이때는 기준 면적 따지지 말고 뭐 한다?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아셨죠? 바닥 면적 제외한 부분은 종합이 되겠다. 근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이때는 기준 면적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종합 합산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207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 있고요. 농지. 그 다음에 209페이지 뭐 법인 소유 농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법인이 농지 가지고 있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법인한테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하면 중과세 때려요. 아셨죠?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종합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다만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농업법인이라든지 또는 거기 뭐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 할 수 있지만,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농지를 갖고 있어?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기억하시면 넘어가요. 목장용지 임야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읽겠어요. 그죠? 이거 일일이 읽을 수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공장용지는 한번 볼게요. 공장 건물에 부속된 토지. 공장 건물에 부속된 토지. 자,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이 공장은요, 군지역에 있는지 또는 시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시지역은 다시 산업단지, 공업지역인지, 그 외에 주거, 상업지역인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군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되고요.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상과세가 됩니다. 그 외에 주거상업적일 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가 되고요.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돼요. 자, 왜 공장용지가 중요하냐면 공장용지는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별도 합산과세가 되기도 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유일한 토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공장용지가 어려운 것은 기준면적 초과는 볼 거 없어. 왜?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니까. 근데 공장용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가 이제 핵심인데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별도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하면 끝이다. 예? 자, 그러면 기억해봐요.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라면 논리적으로 분리가 맞아요? 별도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또 우리가 무논리니까 찍어야 되는 거죠. 어? 별도가 맞을까요? 분리가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별도지. 왜냐면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별도가 답이라고. 원래는 아셨죠? 근데 그 건물이 공장 건물로서 군지역이거나 시지역 중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을 때 그때만 무슨 과세하겠다? 분리 과세하겠다. 이걸 뒤집어 보면 만약에 공장 건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은 공장으로 안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공장이 아니손 치더라도 건물에 부속된 토지이니까 기준면적 이내는 무슨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죠. 공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공장 건물의 토지는요. 기준면적 초과는 볼 것 없어.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야. 그럼 기준면적 이내가 중요한데 공장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별도가 맞아. 건물에 부속된 토지니까. 하지만 그 건물이 공장 건물로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또는 군지역 이하에 있다면 이때는 무슨 과세하겠다? 분리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공장 건물은 군지역, 시지역 중 산업단지 공업지역인지 그 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인지. 자, 다시 한번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은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건물에 부속된 토지이니까 기준면적 이내는 무슨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니까 국가 및 지자체 장을 지원을 특정 목적 사업용을 통한 토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나오네. 어떤 토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한국수자원공사, 응? 각종 공사가 보유한 토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 각종 공사 등이 보유하는 공급 목적을 보유한 토지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의 212페이지 보니까 염전 있네. 염전. 그 다음에 리을본 보니까 터미널용 토지. 요것만 좀 염전이나 터미널용 토지는 무슨 과세한다? 분리 과세한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응? 이걸 어떻게 읽어요? 아셨죠? 이거 읽지 마세요. 215페이지 보니까 215페이지 티귿
보니까 뭐 나옵니까? 아주 눈에 익은 나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셨죠? 응? LH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하는 토지. 이거 분리과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뭐, 읽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아셨죠? 저는 안 읽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페이지 220페이지 별도 합산 과세에 대한 토지 한번 볼래요?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 나대지나 잡종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슨 과세가 되죠? 종합 합산과세가 되죠? 이렇게. 네. 나대지나 잡종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산업용 나대지는요, 별도 합산 의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주도 한 20년 전에는 제주도를 가면요, 제주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렸거든요.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주 공항이 커지면서 렌트카 회사를 다 쫓겨냈어요. 그러면 그 렌트카 회사들이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건물을 찾겠습니까? 토지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를 구해야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그런 차고지용 토지, 차고지용 토지는 당연히 무슨 과세한다? 별도. 그러니까는 건물이 필요 없고 토지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 있겠지. 토지를 필요한 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토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나대지니까 종합상과세 할 수는 없고 무조건 무슨 과세 한다? 별도 합산과세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가 있겠죠. 늘 자동차 운전 학원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거든. 아셨죠?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는 종합합산인데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는 당연히 무슨 과세한다? 별도 합산과세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번에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용 토지. 그 다음에 10번 박물관, 미술관,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 어디에요? 킨텍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무슨 과세한다? 별도 합산과세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에 니은에다가 좀 보세요. 법인 묘지용 토지. 법인 묘지용 토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번에 A본 보시면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그 정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거기 223페이지 신탁자산에 속하는 합산대상 토지 합산 방법 있죠? 근데 이거는 지워주세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건 없어졌어. 아까 신탁자산은 누가 납세를 진다? 위탁자가 죄되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과세 방법이지 그런 방법은 없어졌겠죠? 그건 삭제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터미널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터미널도 뭐가 더 필요한 산업이에요?
아무래도 토지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미널용 토지도 원래는 별도 합산 대상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터미널이요 만성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산 가려고 하면 저기 가서 뭐 타지? KTX 타지. 고양 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 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터미널이 만성 적자야. 근데 이 터미널용 토지가 원래는 별도 합산이었는데 별도 합산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를 또 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만큼은 정책적으로 무조건 무슨 과세한다? 분리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 정책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터미널 토지는 논리적으로는 별도 합산이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무슨 과세하고 있다?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가 특효한다. 자, 223페이지 확인 예제 볼까요? 자,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제에 속하는 것은 이제 이런 문장은 없어졌다. 네? 그냥 없어지고 자 1번은 제끼고요. 2번 답이 없네 그러면. 자 2번 읽어볼게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등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을 구분한다. X 왜요? 토지에 대한 것만 별도 종합 분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주택은 종합이나 분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국가가 선수급을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누구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 토지의 자 항상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는 주택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2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지상 정착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 예? 종합 합산이 되는 거 맞죠? 자,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분리지 분리. 군지역 이하이거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냈을 때는 공장 건물은 분리과세 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자, 허가받지 않은 건물의 토지 종합. 예?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토지 가격이 2%에 미달되는 게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종합.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아셨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하면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답은 3번이야. 아셨죠? 이렇게까지 하고 추가적인 문제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된다는 거 아셨죠? 이걸 일일이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 건물부터 할게요.